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아이고, 오늘 또 슬픈 얘기 천지라 하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뭐야. 이것도 안 했어? 늦더위 찌는 듯한 한여름 7월의 태양도 이 북문로 높은 곳에 오르니 아무리 찌는 듯하게 무더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높은 북문로 고처, 북로 고처라고 그랬죠. 이 고처에 오르니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꽤 많이 불어오더라. 길게 불어오더라. 석양의 산그림자는 강계읍성과 함께 푸르고, 산그림자가 파랗게 돼 있어요. 비에 불어붙은 북청강 강물빛은, 여기는 또 북청강이라 그러네요. 북청강, 동로강 뭐 이렇게 지류마다 다르니까 강물빛은 누렇게 넘실거리더라. 내가 옛날에 날리던 실력 광발은 비록 내가 있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왜? 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범을 때려잡기 어렵겠죠. 범을 때려잡기가 어렵고 지금은 쓸모없는 글재주 여기다가 협서를 집어넣은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 술통 앞에선 은발을 휘날리고 있는 뭐더라? 천의 고하더라 말이야. 천의 객이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애객이 되었다는 것으로 떠돌이 자신을 바라는 것은 떠돌이 자신이지 뭐야. 여기서도 이걸 쓰면서 좀 이상했지요. 왜냐, 범 그림을 범 때려잡기 어렵고 재주를 자랑하기도 뭔 쓸모가 있냐라고 하는 이 경어선사의 한탄은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 아니, 경어선사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하고, 좀 괜찮다 하시면 또 이상한 소리하고, 이게 분역시가 왜 이렇단 말인가. 엄청난 고민이었고 그냥 소화가 안 됐었어요. 소화가 답답해서 누구한테 말을 해. 그냥 미치겠더라고. 이거 이렇게 갖고서는 안 되는데 뭔가가 확실하게 돼야지 내가 목청을 높이는데 여기서 또 뜨내기가 됐을까 라는 것으로 떠돌아다니는 자신을 바라는 자신이지 뭐.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견마의 수고로움이에요. 이 견마의 수고로움은 여기서 왜 튀어나와? 그랬는데 나중에 서간에서 견마의 수고로움을 천봉준한테 보내면서 우리가 견마가 돼가지고 뭐 했느냐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견마였구나 라는 걸 알았지. 견마의 수고로움도 공없으니 또 묘당은 또 왜 나와? 이것도 또 이상한 일이죠. 아니, 경호선사가 선승이 돼가지고 웬 종묘사직은 걱정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린가. 그냥 진짜로 제가 막 주문을 걸을 정도로 그냥 맨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했죠. 부처님, 나 살아생전에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찜찜해 갖고 온 경어선사 하나 선양하려고 했더니 그냥 요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린지 묘당은 또 뭐고 견마는 또 뭐고 이게 뭐더라. 그냥 찜찜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또 박사 논문은 써야 되고 또 강의도 해야 되고 경어제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서 굉장히 나름으로는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뭔 소리래요. 라고 하는데 드디어 2017년 1월 5일 오 마이 갓. 생각도 안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역사적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거쳐서 이 경화선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진짜로 이 머리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꿈이로다. 꿈이 이게 꿈인가?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시를 다시 보게 되니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시잖아요. 옛날에 달리던 실력이 필요 있다 하나 그것은 범때려 잡기 어렵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 협서가 있으면 뭐디어 그게 다 재주가 쓸모없는 글재주죠. 필요 없고 술통 앞에 은발을 날리는 천혜의 뜨내기가 되었다. 떠돌아 말하는 자신은 견마의 수고로움도 공이 없더라. 뭔 수고로움이 공이 없다니. 경호스님 이거 뭔 공을 말하는 거예요. 묘당에 한이 웬 또 묘당에 또 한이 되나. 라고 한 것은 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벼슬에 오르지 못한 벗의 재주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쓴다니까요. 에이? 안 되니까. 뭔 묘당에 왜 한이 되고. 묘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묘사직을 말하니까 쉽게 말하면 생들이 과거에 합격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종묘사직을요. 이거를 말하는 건데 경호선사가 갑자기 묘당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데. 재주가 아깝고 안타까워 위로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저도 나름으로는 노력을 무지 많이 했어요. 이 박사논문이라고 이걸 쓰는데 이게 뭐라고 써요 나한테. 어떻게 해야 경호선사에게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해야 경호선사를 선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애썼던 흔적이니까 틀려도 그냥 잘 봐줘야 돼. 아시겠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어의 타양살이는 그가 삼수갑선으로 입전수술을 향하면서 비롯된 일로 그것은 그의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오냐? 의미 있는 일이다. 경어집에는 경어가 삼수갑선으로 향하는 이때의 심경을 이것도 웃기는 거지.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길에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자 범어사 향 해인사 도중구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알기에는 많이 알려진 시에 속하는데 이것도 참으로 애매모호했지요. 왜? 경호선사가 어촌주막은 왜 숨어?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면 그냥 좋지 뭘 또 이름을 감출수록 익명으로 할수록 더욱더 막 다 새로워져. 에이?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날까 두렵대잖아요. 이게 또 뭔 소리래 라고 했는데 이게 다 전봉준과 이어진 이야기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죠. 동네 마사에 나한 개근불사의 경호를 청하여 직면법사로 보시는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 아시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때부터 경호선사는 진묵대사와 같은 생불이다라고 막 소문이 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지금 숨어야 될 판인데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경호선사로서는 한대가 그까짓 거 괴로워가지고 술 좀 먹었다가 그 마사 올라가는데 금년산이라고 그랬죠? 쬐끄만해. 금년산에서 바닥에 엎어져서 경호사가 잠이 들으니까 그냥 마사에 있는 마사 유명한 거 아시죠? 마사 갔다 오셔야 돼. 거기 16난 마사 16난이 아주 신통 부려. 신통을 어찌나 부렸는지 그냥 이 잠자고 있는 우리 그 대중들을 다 두드러 깨워 꿈에서 야 이놈들아 우리 경호 노스님 오신다 마중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진묵대사와 같은 조사라고 소문이 나갔고 경호선사는 고민이 산더미요. 그래서 이제 이 부산 마사는 범어사에서 가깝죠. 그래서 이제 범어사에 가 계시다가 해인사로 떠나시면서 이 시를 남긴 거예요. 1902년 이야기죠. 이 시는 경호선사는 1903년에 떠나시고 얘는 1902년 이야기니까 고민이 산더미요. 내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숨으려면 못 숨겠냐? 어촌에 숨어도 되고 주막에 숨어도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끼면 그만인데 그 숨으면 숨을수록 이름이 더 드러난 이게 괴로운 이야기요. 라고 하면서 경어를 비방하고 회찬하던 자들이 신복을 했어. 도인으로서 추앙하게 하는 계기가 됐더라는 말이야. 누가? 그 때문에 그 마사 때문에.
그래서 계기가 되었다는 이때 경화는 그래서 북행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에이 꼴저꼴 보기 싫고 그냥 사람들 없는 삼수갑산으로 가자, 모르는 곳으로 이래가지고 삼수갑산행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부추긴다는 건 뭐죠? 조금씩 삼수갑산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생각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촌주막에 숨을라 했죠. 어촌주막에 내가 숨을 곳이 없으랴마는 했잖아요. 그랬다가 작전을 바꿔서 그냥 북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호는 이러한 사태를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훗날 경호의 북행은 더욱더 앞당기죠. 이거보다 더 앞당겨지게 만드는 게 뭐죠? 영주삼이 살인사건. 아니 경호선사가 재수가 없을라니까 참으로 그냥 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다 못해서 살인사건까지 가잖아요. 영주삼이. 경호선사 제자 중에 영주삼이가 있었죠. 부석사에서 개심사에서 만난. 그랬는데 그 갑사 연천봉을 내려오다가 그 김도영이라는 자가 그 갑사의 부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주삼이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으려고 했다가 돈은 안 나오고 경호스님 발갱기가 나왔다. 발갱기 알죠? 발갱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영주삼이의 목을 발갱기로 매는 거야. 그 나무에다 걸어놨죠. 그거를 나중에 보고 공주경찰서에서 경호선사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 거죠. 왜냐면 경호라고 쓴 발갱기로 목이 묶어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해인사도 몇 번 찾아오고 경호선사는 그 영주삼이가 안 내려오니까 온 산을 뒤지다가 그냥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도영이라는 놈이 그 영주삼이를 목매게 해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 그거를 이제 막 저기 해가지고 그 누구야 막 만공스님도 알아보려고 막 스님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비임 진실 규전 밀려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래 내가 죽였다 영주를. 너랑 나랑만 알자. 내가 죽였다 사실은 내가 죽였어 라고 말하는 바람에 만공스님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 해결하죠. 이랬는데 나중에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난 3년 후에 김도영이가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공주경찰서에 잡혀와서 자백하는 과정에 영주삼이는 내가 죽였다 라고 해서 경호선사의 2명을 벗게 되죠. 그래서 만공스님이 경호스님을 잘못 봤다. 내가 스승을 의심했다 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곡기를 끊고 북쪽을 향해서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선사 경호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낮은 지식이 왜 낮아요 스님. 이름만 높아가고 세상은 시시비비고 이태로우니 경호는 이곳 어느 곳이 이 몸을 숨길지 곳인지 알지 못해 이리저리 망설이고 있다. 고기잡이 어촌마을이나 술집 등 어느 곳이든 왜 장소가 없으랴마는 다만 이름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져서 새로워질까 주목을 받을까 그 얘기죠. 주목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경화의 심사숙고는 오랜 수건이었는데 장소를 정하는 건 삼수갑산이고 결정적인 건 영주삼이지 뭐. 하남은 선사 경화와상 행정에서 이 시를 그 당시에 경화의 심정에 대해 대개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 가히 그 뜻이 장신의 자취를 감추는 데 있는 것이나 오직 명리만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더라. 왜 감추려고 했나를 몰라요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 경화는 처음으로 은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는데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고 은둔을 하고 싶어는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자꾸 유명해지니까 상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것임을 엿볼 수가 있더라. 세간의 자신에 대한 회찬이나 세속적인 시비와 세속에서 시비를 걸으니까 지금 내가 니네 시비에 지금 시달리게 생겼냐? 니들이 경호를 알아? 모르죠. 단절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오지로 가서 영영 종적을 감추고자 하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작정한 듯 하나
이게 왠지는 몰랐죠. 근데 경호선사는 뭐 자신에 대한 회찬이나 뭐 폄훼나 뭐 세속에서 시비를 거나 뭐 술을 먹었느니 말았느니 무엇이었죠. 이거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택도 없고 그 정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김태읍의 인간 경어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굳히게 되는 거죠. 왜? 생물까지 되고 아니 언제는 사람 죽였다. 아니 사람은 언제는 술 마시는 파괴승이라며 라고 난리를 떨더니 지금은 또 생불이 돼버렸어. 아니 또 생불은 또 뭐죠 이게 지금 귀찮은 거죠 형사는. 그리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는 게 싫어서 가려고 살짝 내비친 시가 이 아까 말했잖아요. 자범호사, 향해인사, 노중구, 도중구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숨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주삼이 살인사건이 그 이듬해 나타나거든요. 1903년 네? 경호선사가 갑사에 연천봉을 갔다 와요. 그 연천봉은 또 뭐지 그게? 유명하죠. 그 뭐지? 부설거사?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녀오다가 이제 그 영주삼이가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나갔고 에이 그 꼴저꼴 보기 싫고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죠. 즉 경호선사가 해인사 주지로 있는데 그 해인사 주지 내놓으라고. 주지가 아니죠. 법주죠. 법주. 해인사 주지는 이제 누구누구 하냐면 재산정원도 하고 남전당 한규도 하고 항명도일이도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어서 주지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항명도일이가 주지할 때죠. 이때가. 네, 그랬는데 그 살인사건이 나면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경호선사의 그 조실 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3인방이 있었어요. 이거 누구요? 친일승의 친일파. 친일승 놈이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해인사가 결국은 뭐가 되죠? 원종이 돼요. 그래서 원종. 원종의 우리는 조계종이 되고 여기는 원종이 되고 원종의 그 본거지가 어디요? 해인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원종의 본거지로 삼으려고 그 친일승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일련종의 뭐지? 산호젠내이란 놈이 뭐였죠? 그거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 해제시켜 주잖아요. 그게 그놈 일본 놈 일련종들이에요. 그때 당시로 이제 경호선사를 자꾸 협박하는 거죠. 또 네가 전봉준 그 매부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존말을 할 때 빨리 내놔. 그게 뭐예요? 그게 내내 김경천이라는 놈하고 똑같잖아요. 응? 전봉준 장군 가서 간과에 고발한 김경천이라는 놈하고 이 친일승 놈하고 똑같다니까. 이 친일승 놈은 내내 우리나라 중놈이요. 조선 중놈이 경호선사를 협박해갖고 그것도 3인방이에요. 경호선사가 3인방이라고 써있어요. 시에. 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들이 있다는 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그 인터넷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경호선사를 협박한 3인방 이름까지 써놨더라니까. 내가 그 이름을 밝히기에는.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해인사 원종의 그놈들이 친일승이라 그래서 경호선사가 함수갑산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을 때는 그렇게 가슴에 절감하게 닿지를 않았었어요. 왜냐면 전봉준하고 연결도 안 됐는데 왜 경호선사가 그들한테 밀려서 함수갑산 갔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었더라 이런 얘기지. 너무 많은 걸 알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많은 거를 알면은 너무 많은 걸 알게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경호선사는 결국은 경호선사 남 역시 거의 마지막 두세 개 앞에 그 3인방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알고 있노라. 네 3인방을 알고 있노라. 이놈들아. 니네가 백날 그렇게 해봐야 나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 한 수를 남기시고 떠나시거든요.
이후 경언은 서서히 자신의 족적을 거두고 의도한 대로 살살 거두기 시작해요. 이제 착착 실행에 옮겨 머지않아 종래는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다. 이후 경어의 삶은 저자의 중생들과 어울려 비승비속의 방난주로 인생의 희노애락의 어욕을 모든 온몸으로 받으며 이루중행으로 살아가더라. 사실 뭐 거기에 전봉준 얘기가 없으니 좀 허망하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한영 이게 이제 마지막 삼수갑산 떠나기 전에 그 서간문 하나를 주어요. 그게 이제 아까 그거 서간문 13편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요령만 흔들고 교령만 흔들고 선을 선포하지 못하고 대중들에게 내가 가는 걸 알리지 못하고 역사적 증명으로 남긴다. 북성으로 돌아간다 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 서간문 13편이 그 북성으로 돌아간다가 13편에 있어서 망정인데 이건 순서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북성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편지를 주고받아요. 남전당 한교하고도 주고받고 또 누구 박한영도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남쪽에서 주고받은 시는 서석사에게 주고받은 시가 있어가지고 그게 비안도가 있고 또 첫 번에 동아농민 막 시작한 다음에 그 영호당 박한영이 그 묘양산으로 그 준 것이 있고 그 앞에 이미 그 앞에죠. 전봉준 살아있을 때 주고받은 서간이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살아있을 때 경호선사가 거사를 일으켜라. 디데이가 왔다. 암간에 폐기물을 쓸어버려라. 요게 있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전봉준 장군 아들 있잖아요. 용현이. 용현이 용규가 있는데 용규는 일찍 죽어. 첫째 아들은 일찍 죽고 용현이가 살아남아가지고 용현이한테 무려 3장을 줘요. 근데 그 제목이 뭐야? 제목이 삼위서라니까 용현이를 남들한테 들킬까봐 삼위서라고 해가지고 삼위한테 주는 것처럼 해서 썼는데 제목은 삼위서인데 내용은 공부 열심히 해라. 또 뭐더라? 화토탁 치면은 안 된다. 폐가 망신하고 안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는 머리 깎고 중대라. 싫어? 그럼 싫으면 말어. 이래가면서 옷간자 두르고 싶어? 그러면 공부해. 또 세 번째 시는 내가 틈나니면 내가 공부 가르쳐줄게. 그러면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시를 서간문을 3개나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석사라는 분한테 비안도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또 전봉준 장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바로 직후죠.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이 드러난 순서에 따라 13편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순서와 상관없이 그거를 그냥 표구를 해가지고 액자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아마 전집사였을 거예요. 경허선사와 전봉준을 오고 가는 사발. 그래서 그 사발 통문도 경허선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집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갖고 있을 사람이 전병근이랬잖아요. 전병근이가 전병삼이가 있고 지금도 병자 돌림이 있어요. 그 항렬에 천안전시 문효공파에 전봉준 장군이 항렬이 있는데 거기 족보에 경허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이가 있다 이 말이요. 딸과 기가 막히죠. 문효공파 족보에 있어요. 전봉준 장군의 어렸을 때 이름은 철로야. 철로. 쇠철자 에다가 화로로자 이거 철로야. 근데 거기에 이제 경허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의 여와 혼인을 했다. 그 여는 8월 24일 날 죽었다. 그래서 괴로워. 이때 경화는 특히 자신의 북녘시에서 이별의 아픔을 가장 슬프게 읊고 있더라.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떠나시기 전에 여러 수의 시를 남기는데 그리고 북녘시에서도
이제 남년당 한규가 만우당 상경, 그 다음에 영호당 박한영이 오면서 헤어질 때 그 슬픈 이야기, 그리고 또 남쪽에서 올라온 집사 있잖아요. 그들과 헤어지면서 슬픈 내용들이 시에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타양살이의 뜨내기 신세를 숙명처럼 맨 뜨내기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외로운 나그네 신세의 자신을 병고와 싸우는 늙은 도승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여기까지 써놓고 이 경사가 뭔가 있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했는데 마지막 한 방이 안 나와가지고 왜 경호선사는 자기를 나그네라고 했을까, 왜 뜨내기라고 했을까, 그리고 전혀 가식 없는 진솔한 노승의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뭔가 있어요. 뭔 막이 가려져 있는데 안 보여. 대선지식이 아닌 인간 경어의 숭고한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건함으로 그의 시를 빛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그럼 왜 인간 경어였지? 왜? 그게 의문이 뭐냐면, 깨달은 자가 대선지식이 돼서 삼수갑산으로 가서 이루중행을 하러 갔는데 왜 슬퍼? 왜 슬프고 왜 뜨내기라고 그러고 왜 이런 말들을 해야 되지? 이상하죠. 뭔가가 이상하죠. 꿈이다라고. 왜 꿈이죠? 꿈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전봉준 하나가 나타남으로써 실타래처럼 다 풀려서 지금은 저기 하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나는 대단원으로 또 9번으로 넘어가네. 호호호호호호. 뭐야? 여기는 중도불이 넘어왔네. 시간은 좀 남았는데. 이거는 이별시, 아까 그랬죠. 이별시 안에 또 뭐가 들어있더라. 중도불이가 들어있더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경어는 어린 시절 일찍이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자 8세에 부친이 떠나고 경호사가 부친이 떠나신 다음에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때 8세 때, 경호사 8세 때 형 태허는 마국사로 출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형하고 어린 여동생 둘하고 사남매죠. 둘이 데리고 어머니가 어디로 와요. 의왕시에 외삼촌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경기도, 광주, 청계사, 지금으로 말하면 시흥군 의왕시죠. 청계사 현재 행정구역은 경기도 의왕시로 들어가서 처음에 뭐예요? 그 의왕시에서 콩나물 장사한다니까. 시흥 가게 저기에서 장터에서, 시흥 장터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죠. 8살짜리가. 그 다음에 9살 때에 출가요. 그의 나이 9세로 1857년에 가족과 이별하면서 거의 24년 만에 경하는 모친 밀양박씨, 그리고 속가 형인 태허성원, 9살로 출가한 태허성원, 그리고 누이들과의 재회가 언제 이루어져? 이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 이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인 건 정말 신기하게 경화선사가 대도를 성취하고 그 이듬해 경화사가 1879년 11월 15일 날 대도를 성취하고 갈 곳이 없어서 빈둥빈둥하고 있는데 1879년 다음에 1880년 1월 8일 날 그 태허성원이 마곡사 대원암에 있다가 천장암 주지로 발령을 받아요. 대박이요? 대박이죠. 대박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장암 주지로 받는 바람에 흩어져 있던 어머니도 모시고 여동생도 데리고 같이 그 천장암에 모여요. 근데 그 사이에 여동생이 2명 중에 한 명이 전성녀 그러잖아요. 전성녀가 그 누구랑 결혼을 하죠? 전성녀가 아니다. 지금 전시대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동이 동숙이 송동숙이 동욱이. 왜냐하면 동욱이 동석이, 그 동석이는 형이야. 태어 성은. 동욱이가 경어니까. 그래서 동이 동숙이라고 했어요. 이건 가명이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도 경어선산의 아버지가 되게 요식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야, 아버지는 송두옥이잖아요.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송두옥이를 그냥 수업 시간에 한번 말해준 것 뿐이에요. 딱 이름이 간단해서, 송두옥이가 간단해갖고 내가 그 어제 충정로 있죠. 충정사에서 첫 번째 경어지 강의를 할 때 칠판에 이걸 써줬어요. 송두옥이라고. 이름이 하도 간단하니까 경어선사 아버지라고 위대한 분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그 인터넷에 그 송두옥을 치니까 송경어는 이제 할 만큼 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 고향을 찾아가려고 다시 전주를 15번째 내려가려고 하는데, 송두옥이를 치니까 왜 송두옥을 쳤는데 전봉준이 딸려 나와. 지금도 쳐보세요. 한번 송두옥 치면 전봉준이 딸려 나와. 그래서 송두옥이 전봉준 장군의 장인이다 라는 걸 알게 돼갖고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우리 송두옥의 아들 둘이가 송동석이가 누구예요? 태허성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위대한 경어선사가 송동욱이죠. 동욱아! 이름도 멋지잖아요. 이게 경어성우지 뭐예요. 경어성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째, 둘째, 셋째가 송동희, 송동숙이구나 얘가. 그 다음에 송동이고 이렇게 됐죠. 넷째가 송동희, 동숙이 이렇게. 요게 이제 누구요? 전봉준 장군하고 혼인을 했죠. 대단해요. 전봉준 장군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대가문이, 아이고 참네. 이래 가지고 이 경어선사네가 전체가 다 모이게 된 것이, 그 사이에 이제 송동숙이는 죽고, 동숙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살게 된 게 천정암에서 모이게 되는 그러한 때가 딱 한 번 와요. 1881년에. 그래서 경어는 어린 시절부터 쓰라린 이발을 경험했죠. 경어는 비록 구척 장신의 사자 같은 우렁찬 음성의 소유자였지만 생리적으로는 정이 엄청 많아요. 마음이 아주 여려요. 눈물이 많아요. 로 그에게서는 이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고뇌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봉준 장군과의 이별도 엄청 어려웠어요. 일단 여기서 여기서 오늘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시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어느 이들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만 뜻으로 부처님의 손날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